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과정평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같이 공부할 김성곤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것은 이제 과정평가용 정보처리 산업기사 과목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봐보시면은 지금 이제 과목들이 이제 NCS라는 과목으로 이제 쭉 이제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과정평가용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봐보시면은 이게 일반 검정형 같은 경우는 과목이 기존에 정해져 있던 게 있었어요. 하지만은 과정평가형은 특징이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하고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걸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NCS 과목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 내용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봐보시면은 이제 검정형과 다른 과목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제일 첫 번째 과목이 이제 봐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인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릴게. 네. 그다음에 이제는 SQL 활용이 있고, 그다음에 UI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그다음에 서브 프로그램 구현, 데이터 입출력 구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라든지 그 이후에 뭐 애플리케이션 배포나 여러 이제 과목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제 첫 번째 소개할 과목은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것의 이제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정형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 과정평가형에 들어가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내용들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든다, 코드를 입력한다는 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이 이제 하는 스타트를 찍는다고 딱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봐보시면은 컴퓨터 언어란 거는 컴퓨터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작성 언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 언어가 바로 컴퓨터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프로그램은 다소 단순해 보이는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합들을 비트라고 불리는 0과 1의 값으로 작성하거나 변환되어 컴퓨터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봐보면 이제 단순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얘기 드리면 이래요. 기계어라고 해가지고 0과 1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걸 좀 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계산하기 편하도록 한 게 이제 헥스 코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헥스 코드 위에 봐보시면 이제 어셈블리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 어셈블리어 이후에 이제 C 언어하고 그 위에 고급 언어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봐보시면은 제 첫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얘기해드리면은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기계나 혹은 여러 장비들을 이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도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천공항이라든지 뭐 비행기도 막 나르고 이제 막 날아 올라가고, 혹은 뭐 기차가 다닌다라든지, 그다음에 빌딩 건물에 불이 들어오고 뭐 꺼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들 하는 자동차도 요즘에 보면은 센서들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자율주행차도 막 나오려고 그 모든 거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기계에 가까운 코드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이제 쉬운 이제 코드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엔 어떠면은 얘들은 전부 다 환원하고 환원을 하면은 이제 좀 간단한 심볼, 그러니까 1과 0, 그다음에 혹은 16진수 이런 숫자적인 걸로 이제 환원이 돼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봐보시는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그냥 코드를 치가지고 뭐 따라해가지고 화면에 나오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등급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코드 작업만 주로 해가지고 하는 코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서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라고 해서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그 개발자 위에 보면 아키텍트를 해서 아예 설계를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분들도 보면은 이제 일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판 쪽이라든지 그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픽 쪽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제 영역이 되게 많죠. 하시는 직종도 많고 직책도 많고 그러는데, 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라든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는 어떻게 했다? 컴퓨터에 데이터를 삽입, 삭제, 수정하게 해주는 논리적인 공간 구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제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위에 보면 선형 구조냐 뭐 비선형 구조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개발에 필요한 부분만큼 우리가 이제 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다뤄보는 게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리즘은 넓은 의미에서 자료 구조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한 요소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그 답을 찾는 해답이라 얘기했었었는데 자, 이거 봐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면은 그 알고리즘이란 건요 생각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쭉쭉쭉 써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생각의 방법, 그것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짤 때 수학을 잘해야 된다든지 혹은 그 논리력이 뛰어나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대기업이나 글로벌 회사에 이제 그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면접을 굉장히 이제 쭉 보게 되는데 그 짧지 않은 기간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절대 빠지지 않은 게 뭐가냐면요. 그 이제 그 알고리즘과 관련된 이제 그 코딩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면접 이제 그 구술 면접이나 여러 가지 쭉 진행을 하는데 전부 다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인성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은 인성 굉장히 신입사원한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성이 들어가지만은 또 이제 적지 않은 굉장히 상당히 큰 부분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알고리즘하고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봐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봐보시면은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가 해요. 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변수는 어떤 거냐면 그 베리어블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계속 변경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그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릇으로 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값을 저장한 게 바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떠면은 변수란 것은 주격 장치에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이제 변수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딱 이제 그 FMG로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맞거든요. 주격 장치 그 램에다가 얘네들 얹어놓고서 그 변수를 어디다 그 저장을 해주고 그 이제 그 작업을 해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주격 장치에다가 이제 생성한 게 이제 변수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식별자랍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좀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식별자 어떠면은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구별하기에 그 이제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 변수가 쓰는 변수 명처럼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봐보시면 하나의 예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면은 이런 표가 있어요. 이 행에 2개의 행에 5개의 열이 있는 별이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 봐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을 하는데 우선은 이 밑에 봐보시는 언어들이 C 언어하고 자바하고 포트란이 있어요. 여기서 C 언어에서는 인티저, INT가 정수라는 뜻이거든요. 정수 A, A의 그 이행 5열에 이제 그 배열을 이제 생성하려고 딱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new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인티저 배열의 그 자료형을 A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 A에다가 우리는 그 생성된 인스턴스를 이제 넣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자바 스타일인 거고 보면요 위에는 이제 C 언어 코드에서의 스타일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트란은 포트란대로 인티저라고 그냥 다 써버리죠. 가지고 A하고 2,5라고 저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놓죠. 언어마다 바보는 표기법이 조금씩 달라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C 언어나 자바에서 꼭 있는 문장 끝에 들어가는 세미콜론이라는 게 파이썬에서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대신 이제 들여쓰기 잘해야 된다라든지 언어마다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하는 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연산자. 이제 연산자라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부호 같은 거거든요.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는데 더하기란다든지 빼기란다든지 나누기란다든지 곱하기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연산자에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수학에 관련된 것들은 뭐라고 부르면은 산술 연산자 이렇게 부르고 바로 여기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프트 연산이라고 있어요. 비트 이동시키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시프트 연산자라는 게 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2개의 그 어떤 그 계산하려는 항이 어느 쪽이 더 큰지 그 관계를 알아내는 게 이제 관계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로직이죠. 이제 맞냐 틀리냐 뭐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 그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게 논리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는 이제
0과 1의 그 비트, 그 자릿수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 쓰는 게 이제 비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조건문입니다. 자, 이제 그 조건문 봐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이제 이제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이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어떤 계산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이었을 때는 그 거짓에 이제 맞는 결과를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if문을 가지고 이제 흐름을 나눠주는데, 근데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요, if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케이스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마다 조금씩 이제 옵션이 좀 달라져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언어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보시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데 이제 포문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언어들 각 언어마다 이제 사용되는 형태가 좀씩 달라지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반복문이 바로 나오는데요. 반복문은 어떻게 되면은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그 문장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조건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예제는. 그래서 반복문은 좀 이따 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게 될 건데, 우선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문 해가지고 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은 num에 있는 게 10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면은 사실은 이 문장 앞에는요, num이 num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대한 선언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um에 뭔가 값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num에다가 들어가 있는 게 100보다 크냐라고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물어보는 거고, 그게 맞으면 이렇게 출력하고, 그게 아니면은 else if 또 else if 하면서 각각의 세부적인 조건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else를 넣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완전 마무리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게 요 문장에서 이제 상황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봐보시면 이제 스위치문이라고 있습니다.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이 NUM 안에 어떤 특정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 출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케이스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num에 입력되는 숫자는 보통 1, 2, 3, 4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오류 값이라든지 혹은 그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통지하기 위해서 1부터 4까지의 경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예외 상황으로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이면 1입니다. 2이면 2입니다. 3이면 3입니다. 4이면 4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류입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디폴트로 돼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특별히 저 숫자 사이에 해당되는 없으면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건문에 대한 상황이었었고, 자,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반복문에 대한 부분인데,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순서도로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순서도나 이런 설계가 사실은 코드를 짤 때 미리 다 기획이 돼요. 이제 그 산출물을 가지고 문서들이 쭉 모여 있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코드화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 설계도를 보면서 코드를 짜는 거예요. 뭘 해서 막 떠올려가지고 갑자기 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설계도하고 그 다이어그램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이제 한다.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는 while문이고 오른쪽에는 for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while, 그러니까 이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순서도에서 동전을 던진다. 그다음에 횟수가 1이 딱 됐죠, 그렇죠? 그 횟수에 1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횟수에 1이 있느냐 했었을 때 아니면은 이제 쭉 내려가는 거고 엔드로 가는 거고, 저거 밑에 이렇게 흐름이 있죠, 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횟수가 1인가 맞으면은 예 하고 앞면인가 뒷면인가 딱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앞면인 거에 대한 옵션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됐을 때 예라고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뭐가 되는 횟수는 0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또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횟수가 1인 순간이 나올 때까지 이제 가는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횟수가 1인가 했을 때 아니오죠, 그렇죠? 횟수가 0일 때까지 계속 얘를 반복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옆에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거짓인 순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IoT 해가지고 아두이노나 이런 데서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 프로그램 짤 때 봐보면은 그 안에 이제 이제 루프 형태로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다른 코드를 넣기 전에 기계가 계속 반복이 돼서 동작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루프문을 이제 많이 쓰고는 하죠. 자, 이게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for문인데 이 for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동전을 던졌을 때 횟수가 1인데
그 횟수가 0인가 맞으면은 바로 가고 아니면은 그 이제 아니면 내려가가지고 안면이냐 물었을 때 안면이다 하면은 여기서 횟수에다 더하기 1을 해줘가지고 얘를 다시 올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쪽 이제 그 바보시에는 내려간 다음에 또 만약에 물어봤어요. 근데 안면이 아니면은 횟수를 0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생각의 흐름이 판 기준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이 쭉 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마치 그 하드웨어 쪽으로 보이는 그 회로도 짜듯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보면은 포문에 대한 순서도이고 이거는 와일에 대한 순서도였었는데 이게 코드를 짰을 때는 이제 보면은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이제 우리가 자료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료형을 만든 건데, 자 이제 밑에 봐보시 이제 추상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추상화는 어떻게 되면은 어떤 그 개념을 이제 단순화시키면서 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명사화 시킨 거라 보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공학 교수님, 그 다음에 정보통신 공학 교수님, 정보보안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모든 분들을 추상화하면 딱 어떻게 된다? 프로페서 교수님 딱 하나만 남죠. 그 개념만 남잖아요. 공통점 딱 뽑아가지고 하면은. 근데 역으로 이 교수님이라는 이 객체, 아니 그 이 지금 추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교수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씩 한 분씩 뽑아내야 되죠. 이미지들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객체화하는 단계가 나죠. 여기 보면 이제 검은 화살표 있죠. 이게 이제 객체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봐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면은 이제 그 구체화하고 상속에 대한 얘기인데 상위 그룹에서 이제 하위 그룹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있었던 것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흐름 과정이 보는 상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구체화란 거 보면은 이제 그 하위 수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그 객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추상적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 모양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면 구체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옆으로 나왔었던 것이 이제 지금 약간 트리형이랄까 나무형으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교수님이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 교수님, 정보통신공학, 정보보안 교수님 해서 각 지금 특성들을 교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다음에 교수님들의 특성들 있잖아요. 그 특성을 넘겨받은 개념들이 이제 그 위에서부터 내려받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구체화되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자 정의 그 자료형에서 보시면 이제 스트럭처러블 이제 지금 이제 구조체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지금 이렇게 스트럭처 애니멀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만들었을 때 코드 모양인 거고요. 그다음에 봐보시면은 밑에 보면 자바의 클래스 사용 예제 해가지고 퍼블릭 클래스 애니멀 해서 퍼블릭 보이드 버크 가지고 지금 강아지가 소리 낼 때 하는 그 이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쭉 얘기를 써놨었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C 언어에서 있는 그 어떤 그 특성들, 그 구조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다른 언어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자바에 썼던 어떤 그 언어들이 다른 새로 나온 언어들이 영향을 주기도 해요. 마치 그 PHP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다른 언어한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다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의 이제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봐보면 60년대 이전에 어셈블리나 포트란 이런 언어들이 있었었고, 리스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1960년대는 이제 코볼, 베이직 이런 언어들이 이제 계속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5, 60대 되신 분들은 아마 그 코볼 쓰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끔씩 만나뵐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970년대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C 언어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80년대는 이제 C++ 혹은 이제 파이썬 그쪽이 나왔고, 그다음에 1990년대는 이제 루비,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이제 객체지형 C# 같은 이런 언어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봐보시면은 언어별 특성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언어는 뭐냐면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가 있는데 이 저급 언어라는 건 뭐냐면 기계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적인 것만 딱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시면은 이제 이 언어들을 봐보면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이 하나를 지금 여기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언어고 이건 다른 언어라기보다는
뭐 자바나 C나 이런 언어들인데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얘네들 이렇게 나눠지고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쪽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는데 컴파일 방식의 언어가 있고요. 인터프린터 방식의 언어가 있고 혼합형이 있어요. 근데 그 컴파일 방식은 뭐냐면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 전형적으로 이제 C 언어나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컴파일 언어에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컴파일러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C 언어나 이런 언어들에서 한 페이지나 혹은 하나의 파일을 다 쓴 다음에 그것을 기계어로 한꺼번에 변환하는 과정이 컴파일러가 주로 하는 전략인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린터 방식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드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한 줄 한 줄 한 줄 어떻게 되냐면은 쓸 때마다 하나씩 번역을 하고 실행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 쓸 때 오류가 나나 안 나나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엔진에서 다 잡아내거든요. 한 줄 잘못 쓰고 엔터 그냥 함부로 엔터 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인터프린터 방식인 거고,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급 언어로 컴파일 해가지고 이 중간 언어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인터프린터로 이제 읽어드리는 방식, 보통 이제 그 자바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자바에 JVM이라고 불러가지고 가상 머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바 코드를 이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혼합형 방식을 이제 쓰더라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어에 대한 얘기도 쭉 해드렸었는데 언어를 그냥 알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그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쓰려고 그러면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언어를 코드를 짜면은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며줘야 돼요. 그냥 파일 그 설치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설치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짜게 될 때는요, 개발 환경 구축하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는 지금 그 python.org 해가지고 이 사이트 들어가서 파일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에디터 같은 경우 이제 파이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클립스나 이제 이런 그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그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에디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에디터 이제 PHP는 뭐 PHP 스톰이라든지 그런 언어들을 이제 작업해주는 에디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통합 개발 환경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걔를 이제 작동시키기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봐보시면 이제 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한 과정에 대한 걸 쭉 얘기를 했어요. 봐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 언어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명령문 구조도 다르고요, 함수 이름도 다르고요.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코드를 짜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뭐 하다 보면 한 언어 한 10개, 8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쓰게 되는 것 같고, 어느 한 방향에 있는 걸 딱 잡아놓고 그것만 하겠다라고 해도 언어는 한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외우시긴 좀 그렇고, 자주 쓰다 보면 외울 수도 있거든요. 코드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쪽에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그 API 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문서들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잖아요. 그 이제 선배 개발자분들이 잘 그 짜놓으셨던 그 코드들 있잖아요. 뭐 기타브나 이런 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코드를 짜셨는지도 한번 봐보시고 참고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개발 실력을 이제 올려 나가는 거죠. 자, 이제 그 봐보시면은 여기 그 얘네들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 연산자, 그다음에 명령어들을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죠. 애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이때 이제 그 봐보시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우리가 코드를 짠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건 거예요.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다음 이제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개발자분 그랬어요. 어떤 코드 꼬이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안 풀려가지고 정말 괴로운 적이 있었다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딱 해결이 되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코드가 안 돌아갈 때 발생한 게 뭐냐면 그 버그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죠. 논리적 버그, 이제 논리적 오류인지 아니면 이제 그 싱텍스 문법적 오류인지 찾아내 가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이제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 짤 때 보면은
그런 오류들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그 코드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 유니트 테스트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논리적인 오류는 또 없는지 또 계속 확인을 해요.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 단계별로 다 테스트합니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코딩은 딱 쳐가지고 그냥 끝날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검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가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런 그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짠다 하지만은 근데 그걸 처음부터 맨날 그 새로운 걸 방법을 발견해내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 너무 많이 들고 결과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라이브러리로 활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짜곤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과정 평가에 우리가 과목을 진행할 때는 이제 그런 걸 다 써봐요. 다 써보고 실행을 한번 다 돌려보고 나중에 이제 내부 평가해서 시험을 이제 복용하죠. 자 이제 봐보시면은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가용 자원의 현황과 프로그램 구동 시 점유율을 확인하여 최적화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CPU 점유율을 확인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이 자원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CPU의 점유율 확인하고 메모리 점유율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디스크 사용 점유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게 하드디스크에 얼마 정도 깔리는지 용량이 얼마 나가는지 알아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네 번째 보면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화는 없으니 앞에서 언급된 조건들은 신경 쓰지 않고 개발 완성에만 신경 쓴다. 이 지금 네 번째는 너무 독선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왜골수랄까요? 주의 하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절대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이래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 이제 그 오류 같은 것도 생기는 거 뭐 기본인 거고 뭐 논리 오류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해서 돌렸더니 이게 갑자기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중단된다든지 그런 그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얘기죠. 자,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빨리 짜려고 할 때 이제 쓰는 그 프레임워크나 그런 자료들, 외부에서 쓰는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는 외부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걸 갖다 쓸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프레임워크든 라이브러리든 이제 외부에서 가져온 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내가 쓰는 거랑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라이브러리는 이렇듯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빨리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하면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첫 번째 과목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